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인사 진행의 임유영입니다. 양시장 분위기 오늘 좀 엇갈리고 있는 금요일장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 종목수 거의 흡사한 가운데 지수만 조금 밀려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시총 상위단의 강세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약 1000여 개 넘는 종목들이 상승부를 켜고 있는 가운데 지수 보시면은 코스피의 경우에는 소폭 밀려난 채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820선까지 고점을 좀 터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특징을 보자면 오늘은 반도체주가 시장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6%가량 올랐는데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다라는 이 신호를 발견하면서 시그널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역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강세까지는 아니어도 1% 가깝게 오름권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말을 앞둔 국내 증시 금요일장 마무리도 잘 해야겠죠. 오늘도 마켓인사가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 또 재미있는 이슈들,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그럼 바로 진행해 볼게요. 주요 이슈 마켓 리더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또 시작된 연준, 그리고 시장의 힘겨루기, 연준과 시장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제 확인한 FOMC 회의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목조목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시장 속에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투자에도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를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또 좋은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베이츠 투자증권의 우혜영 연구원님, 채권 금리 맡고 계시죠? 오늘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부터 바쁘셨어요. 네. 저는 또 아침 라이브 방송에 출석 체크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은 또 차마 달지는 못했는데 네. 오늘 그 댓글을 이 방송에서 좀 풀어보고 싶어요. 네네. 들어보면서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어쨌건 뉴욕 증시가 상승했던 것도 이 옐런의 말 한마디가 또 막판에 증시를 오르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했고 네. 역시 또 FOMC 회의 이후에 이것들이 증시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통화정책 성명문부터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 좀 체크할 만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우선은 아무래도 성명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네 가지가 있었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를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문구가 삽입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2주간에 이제 은행 이슈가 나타났었고 이게 아마도 향후에 이제 금융 여건을 타이트닝하게 긴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뷰가 또 우세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연준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표 측면에서 대출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렇게 좀 실물 경제 단으로 확인이 되는 것들이 보인다면은 연준에서도 이런 것들을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좀 더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문구를 삽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에 대한 문구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문구가 들어왔었어요. 아무래도 물가라든지 경제 상황들이 굉장히 견조하고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도 아직까지는 2%라는 물가 안정 목표 수준에 달성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그런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었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적절하다라고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강화라는 단어가 firming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좀 해석을 했냐면은 높여놓은 기준 금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구가 수정이 됐습니다. 지난 성명문에서는 약간의 그 둔화가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그 문구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1월달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조금 컨센 대비해서 크게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문구가 좀 바뀌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간의 문구가 좀 삭제가 됐고요. 대신에 은행 시스템
은행 이슈와 관련된 멘트가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은행 이슈가 결국에는 그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은 안 될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대출 그 스탠스를 강화시키고 내지는 기업들의 투자가 좀 낮아지고 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됐을 때 실물 경제는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연준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발언을 좀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원론적으로 이러한 은행 이슈가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 내지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연준이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이슈가 전개가 됨에 따라서 긴축의 효과를 가져온다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연준이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 없게 되는 모습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뜨거운 감자였던 그 은행 이슈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왔다. 요 4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 점도표에 대한 포인트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 점도표가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왜냐하면 연내 최종금리 레벨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을 텐데요. 3월달 초만 했을 때도 돌아보시면은 5.75 내지는 6%까지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일부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2주간의 이제 지나온 것들을 보시면은 은행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연준에서도 조금은 한 발 뒤로 물러서지 않겠느냐, 내지는 뭐 QT와 같은 정책도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우세해졌고요. 그랬을 때 연준이 지난 12월 점도표랑 대비했을 때 얼마만큼 금리를 더 높일 수 있겠느냐라는 좀 시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 점도표를 보시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23년도는 5.25까지 인상을 할 거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4.5%까지 금리를 좀 인하를 하고 내후년 같은 경우는 3.25까지 금리를 내릴 것 같다라고 점이 찍혔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12월 점도표랑 비교를 해보시면요, 이제 올해 숫자는 동일합니다. 숫자 측면에서 5.1%로 이제 전망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내년도 수치였던 것 같아요. 내년도 수치는 4.1에서 4.3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연준에서 내년도에 원래는 한 100bp가량을 인하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 75bp 정도 인하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워낙 이제 물가에 대한 그 전망치가 함께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요. 물가가 떨어지는 데 있어서 최근에 경제 지표가 견조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향후에 물가의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 상품 가격의 디스인플레이션이 수밖에 없는데 지난 수치를 보면은 생각보다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물가에 대한 좀 경계심을 계속해서 조금 더 오래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더 높여놓은 금리를 더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이 수치를 바꾼 것이 아닌가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놨고 이러한 긴축 기조를 원래 12월 전망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장기간 이제 유지를 할 것 같다. 긴축 기조를 조금 더 오래 끌고 갈 것 같다라고 좀 뷰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사실 긴축 기조 오래 끌 것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이 시선이 하루 전만 하더라도 이제 긴축이 거의 끝나간다, 막바지다, 3월이 마지막일 것이다, 금리 인상은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좀 바뀌었다라는 분위기로 보신다는 거죠? 그 최종금리 레벨에 대해서는 연준에서는 점도표가 5.25긴 합니다만 시장의 뷰는 5%가 끝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이제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었다라는 건 거죠. 그러면 다음 회의가 5월달 회의가 있을 텐데 시장에서는 동결을 이미 점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금리 인하까지도 하반기에 할 거다라는 시각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근데 이 시각이 잡혀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시장 금리,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금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전망을 반영을 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2년물 금리가 23bp 가까이 급락을 했고, 이제 오늘 새벽장에서도 금리가 10bp 넘게 하락을 했죠. 그만큼 이제 시장은 더 한 발 앞서 나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끝났다 내지는 곧 끝날 거다 내지는 더 나아가서 올해 연내에 인하할 거다라는 뷰가 워낙 잡혀 있다 보니까 조금은 그러한 시각이 반영되면서 금리가 떨어진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시장의 전망은 이렇게 되긴 하지만
향후에 만약에 5월 달에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끝일 거다라는 생각이 더 잡힐 것 같아요. 전도표 수준에서의 레벨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끝이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금리가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이제 시장의 뷰는 5%가 끝. 연준의 입장은 5.25까지는 올릴 거다. 이렇게 조금 시각이 지금 좀 달라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괴리가 좀 있는 거죠. 네, 정리가 좀 잘 한 번에 된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미국 경기는 좋은데 경제 성장률이 좀 하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궁금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긴축 기조가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하는 이유가 경기를 좀 컴다운 시켜서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긴축 스탠스를 유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기조가 12월 전망 때보다 조금 더 오래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하방 압력의 측면에서의 시간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랬을 때 조금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은행 이슈가 아직까지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확신이 안 되긴 합니다만 이게 또 전개가 됐을 때 조금 앞으로의 흐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의 대출 스탠스 기조를 강화시키는 모습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안 해준다라는 건 거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을 때 이제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소비 줄고 투자 줄고 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연준에서도 전망을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 강도는 잘 모르겠으나 이 은행 이슈가 경제 활동과 고용과 물가 지표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뷰를 보고 있어요. 그만큼 그러한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전망치를 낮출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치 측면에서 보시면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정도 낮춘 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낮출지 안 낮출지는 6월 달 좀 지표에서 조금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은행 이슈에 대한 경제적 영향 측면에서는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6월까지 좀 그럼 기다려보고 한 번 더 저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유동성 축소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사실 유동성 축소를 가장 좀 끌어당기는 요인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은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기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긴축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틈틈이 재무부라든지 저희가 봤던 FDIC처럼 예금보험공사 이런 데서 지원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을 다시금 확대시킬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 기조 내지는 QT와 같은 정책들이 계속해서 연내에는 살아있을 거다라 말씀드리거든요. 물론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긴축 스탠스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유동성은 계속해서 조금씩 흡수를 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결국에는 유동성 측면에서는 축소가 되는 흐름들, 물론 상승률 측면에서는 변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 물량 측면, 규모 측면에서는 줄어드는 방향성이 맞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환율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베이비 스텝 덕일까요? 일단은 환율이 좀 진정되는 모습도 보여지고 1,200원 선으로 돌아갔는데 이런 기조 앞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또 단발적인 걸까요? 아니면 좀 이걸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 정도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왜 빠졌냐라고 고민하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습니다. 103에서 102포인트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최근의 흐름들이 대부분의 통화들이 달러 인덱스에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게 나와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은 원달러 환율 같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약해진다는 거죠, 원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어제와 이제 오늘의 흐름들은 달러 인덱스가 좀 빠졌다. 이런 거에 기인을 해가지고 같이 함께 떨어졌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국은행 역시도 상반기에는 경기가 좀 부진할 거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원화 자체에 대한 강세 요인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좀 이제 기준금리 측면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이제 사이클이 후반부에 들어섰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졌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한다면 전저점 수준 한 1,200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트라이는 해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달러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갈 만한 요인들이 이제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원화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자체에 대한 강세 요인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현재의 흐름들은 달러 인덱스에 많이 이제 연동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만 조금만 더 안정이 된다면 함께 좀 하락하는 부분들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화 자체의 강세 요인도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해봐도 되는 건 거죠? 네, 원화 자체에 대한 강세는 제한적이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금리 차이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이제 좀 더 벌어졌어요. 네. 다 아시겠지만 1.5%포인트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좀 자금이 이탈하지 않을까, 자본 유출 우려감을 갖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시장 큰 그림에서 이 부분도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한국은행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이 대외금리 차를 기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1.5는 괜찮고 뭐 1.75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네. 아무리 1.5%포인트처럼 많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금융시장과 환율시장 이런 거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 거냐가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의 그 기대, 쏠림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지금의 역전폭 이것도 요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100bp, 75bp 차이가 났더라도 만약에 환율이 변동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다면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역전폭이었겠죠. 그러니까 물론 많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에서도 금리가 굉장히 이제 더 올리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한국은행도 뭐 지금에서 추가적인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져가겠지만 150bp가 저희가 처음 경험한 수준 아니거든요. 네. 2000년 초반때 한번 150bp까지 확대가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한다든지 이제 금리가 급등을 한다든지 상황만 아니라면은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이 150bp라는 격차에 대해서는 괜찮은 수준일 거다 내지는 용인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뭐 우려가 크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에 어떠한 이슈가 발생을 해서 이게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이어진다든지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의 급등 국내 금리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는 상황이 온다면 한국은행에서는 대응을 해야겠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한국은행에서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런 금리 차이가 있던 적이 한 번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당시 분위기를 좀 기억하십니까? 뭐 부작용이나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요소들은 없었는지요? 정확하게는 기억은 잘 안 나.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분위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채권 자금 측면에서는 오히려 플러스였던 것 같고요. 주식시장 쪽에서 좀 마이너스이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전 폭이 얼마만큼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제 자산에 대한 또 차별화된 접근성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은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만 금리를 못 올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이미 뭐 브라질 같은 중앙은행은 작년부터 금리를 동결을 하기 시작했고요. 연내 인하까지도 보고 있는 또 국가들도 요즘엔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리 방향성 자체가 오히려 상당히 막혀 있는 분위기라면은 그러면 건전한 국가들 중에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있는 국가들이 어딘가라는 접근을 하면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9월달, 원래 3월달이긴 했습니다만 9월달에 WGBI, 윅비라고 하죠. 윅비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가 좀 남아 있습니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한국 시장에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역전 폭이 150bp라는 숫자가 달갑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을 만한 요인도 남아 있어서 오히려 채권 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 외국인들의 유입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이 채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채권 투자를 또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서 저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해요. 채권에는 어쨌든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금리가 이젠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뷰들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러한 금리가 하락을 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채권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계신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반기에는 좀 장기물에 대한 접근, 하반기에는 단기물에 대한 접근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큰 흐름에서 연준이라든지 한국은행의 정책 전환 기대감이 세질 수 있는 시점은 하반기이다. 하반기에 정책 전환 기대감이 세지면 장기물보단 단기물이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쯤은 단기물에 대한 접근을
부분을 좀 추천해 드리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시점이 2분기 한 중반 정도를 보고 있어서 네. 지금은 단기물보단 장기물에 대한 접근을 점점 준비하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좀 크레딧별로 우량채랑 비우량채 간의 그 차별화가 굉장히 심한 장이에요. 당연히 좀 우량한 애들은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네. 비우량한 회사채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선호도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좀 차별화된 장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고 해서 일리가 높다고 해서 비우량채를 사시기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신다면 우량채에 대한 좀 접근도 추천드린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채권까지 좀 투자 매력을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가봐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EBS 투자증권 우혜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